상승할 지역은 어딜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규제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 규제라는 거는 뭐 아무리 정부에서 핀셋 규제를 하더라도 좀 전방위적으로 걸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면은 풍선 효과라는 단어처럼 어디를 이제 규제를 하더라도 좀 약간 전체적으로 폭격을 하기 때문에 네. 야, 안 되겠다. 다른 지역 가야 되겠다면서 이렇게 지역 위주로 뭔가 많이 맞아요. 그동안 올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희 집은 진짜 안 오르는 동네였는데 갑자기 막 오르더라고요 하는 얘기들도 네.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대세 상승을 만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규제들을 어쨌든 완화하는 기조잖아요. 그러면 대세 상승을 만들었던 규제가 없어지면 대세 상승은 이제 점점 끝나가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지역이라기보다는 네. 어떤 종류가 종류. 오를 것이다. 그러면은 종류는 당연히 정부가 어떤 추구하는 방향에 맞춰서 예. 유리한 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유리한 정책 영향을 많이 탈 거다. 앞으로도.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그래서 뭐 지금 윤석열 윤석열 정부 이제 인수위에서 이제 국토부 장관도 뭐 지금 뭐 선임이 좀 되긴 했지만 네네. 뭐 아직 모르겠어요. 뭐 아직 취임하고 나서 또 뭐 네네. 말이 조금 바뀔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재건축 재개발로 간다. 그러면은 그동안 낡았고 뭐 좀 연식도 오래됐지만 뭐 조금 뭐 언제 재건축되지 하면서 조금 막막해했던 단지들 위주 네. 그런 곳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이런 곳들이 먼저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뭐 일기 신도시를 위시한 이제 경기도에 있는 낡은 30년 된 것들 네네. 그리고 서울 안쪽에도 뭐 30년 넘은 뭐 노원이라든지 뭐 이런데 강남 이런 곳들 네네. 다들 이제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재건축이 되는구나라고 네. 하면서 그런 지역들 위주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만 지나가고 나면은 네. 이게 거래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지금 변수가 되게 많은 게 네. 지금 오세훈 시장이 이제 6월에 다시 또 이제 네. 재신임을 받을지 아닐지 이제 봐야 되는데 재선을 뭐 됐다고 가정을 하면요. 네. 지금 민주당 쪽에서 지금 후보가 지금 아직 뭐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네. 근데 이분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재건축, 재개발 좋다. 많이 풀어주겠다. 다만 이것 때문에 투기심이 붙어가지고 가격이 급등하는 거는 막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거래를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개발은 하겠지만 이거에 프리미엄이 붙는 행위를 못하게 하려면 네, 막아버리면 되니까 네. 아예 그냥 안전진단이 그 재건축의 0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0단계부터 통과하면 바로 거래를 막겠다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오세훈 시장의 어떤 그 취지는 이건 것 같아요. 내가 확실하게 빨리 해줄 테니까 대신에 기다려달라. 왜냐면 이게 빨리도 가는데 집값도 오르면 정치적인 부담을 당연히 자기가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인이 누가 집값 올렸다는 소리를 듣고 싶겠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개발은 하겠지만 막으려고 할 것 같다. 근데 이거는 또 조합 입장에서는 네. 상당히 리스크가 있고 좀 불만일 수밖에 없는 게 안전진단이 통과된다고 해서 무조건 뭐 그러면 4, 5년 안에 준공이 되냐? 절대 아니거든요. 이 0단계인데 0단계부터 뭐 5, 6단계까지 있다고 치면은 아무리 못해도 10년인데 물론 뭐 10년 이상 보유하시고 1주택자인 분들은 뭐 조합원 양도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분이 아닌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네네. 이 재건축 될 때까지. 약간 사모펀드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뭐 상장 폐지? 그죠. 상폐되고 나중에 상폐되는 재상장. 그죠. 이거 어떻게 하냐. 언제까지 그치. 기다려야 되냐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또 이게 좀 논란이 될 수는 있거든요. 네네.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임대에 관한 얘기들도 나오고 아니면 뭐 다주택자에 대한 얘기, 임대사업자 얘기 네. 아니면 그 중에서도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대출에 대한 이야기. 네네. 예, 상대적으로 뭐 다주택자나 무주택자나 뭐 이런 사람들 법을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이 대출에 대한 거는. 그렇죠. 사실 법이라는 거랑은 전혀 상관없고 네네. 이게 뭐 행정지도 개념이어가지고 그냥 뭐 금융감독원, 뭐 금융위원회에서 네네. 은행들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대출 규제를 하는 게 있어서 네. 뭐 그거를 지금 뭐 당선인은 이제 취임하고 나면은 네. 최우선적으로 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는 LTV라고 해서 집값 대비 몇 % 빌려주느냐 이거에 규제하고 이제 DSR 소득 대비 얼마나 빌려주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LTV는 이제 확실하게 풀겠다. 그래서 네.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분은
80%까지 빌려주고 1주택자이신 네. 분들은 뭐 갈아타기 이런 수요하실 때는 네. 70%까지 빌려준다고 하니까 과거 대비해서 거의 뭐 대출이 1.78배 정도까지 나오는 거니까 네네. 40%에서 70% 늘어나면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엄청 거의 2배 늘어나는 네. 거죠. 80% 되시는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출이 안 돼서 집을 못 샀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대출을 해주니까 집을 살 수 있겠구나 라는 네. 뭐 그런 희망을 갖고 계시는 건 당연히 있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하반기에 대출 풀어주면 뭐 집값 조금 올라가지 않겠느냐. 네네. 왜냐면 매수하고 싶었던 분들이 이제 대출이 안 나와서 못 사던 분들이 이제 살려고 하면 네. 수요가 어쨌든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면은 좀 매수세가 세지면 어쨌든 가격 상승 요인이 되니까 그걸 좀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또 반대로 그 DSR 해서 이 소득 대비 이 규제는 원래 약간 조금 완화를 해준다고 했는데 네네. 지금 돌아가는 얘기는 그것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그 이중 규제 중에서 하나만 풀리는 거면 네. 나머지 하나 규제가 결국에는 이게 교집합으로 되는 거라서 네. 이게 사실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득 대비 40%로 원금과 이자를 갚으라고 돼 있는데 네. 이게 쉽게 그냥 계산하시면은 연봉 1,000만 원당 7천만 원. 그러니까 연봉 1억, 맞벌이로 연봉 1억이신 분들은 네. 대출이 한 7억 나오는 거예요. 네네. 네, 최대. 네. 근데 그게 이제 40%로 LTV까지 적용이 됐었으니까 안 나오는 건데 네네. 그러면 반대로 연봉이 뭐 예를 들어 5천이신 분들은 그러면은 한 3억 5천 나오는 거죠. 네. 근데 LTV로 집값 대비 70%까지 빌려줘봐야 네. 어차피 나는 3억 5천밖에 못 받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럼 이런 분들은 뭐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을 산다. 네네. 그때 대출이 뭐 3억 5천밖에 어차피 안 나오는 네네. 거죠. 아무리 70%로 뭐 풀어줘도. 그래도 5억짜리 집 살 때는 다른 얘기잖아요. 뭐 그렇죠. 근데 그 정도 또 저가 주택들은 네. 또 지금 또 다른 뭐 정부 대출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게 어차피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네. 결론만 말하면 대출을 풀어주긴 하지만 고소득자들, 네. 고소득자들인데 젊어서 그동안 현금 자산이 좀 부족해서 집을 못 샀던 분들한테는 희소식이지만 네. 누구나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는 아니다. 네. 고소득자들이 이득을 보겠네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고소득자들이 그동안 불이익을 당했었던 거죠. 네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 뭐 의사 맞벌이 부부도 네. 대출이 딱 뭐 집값의 40% 이렇게밖에 안 네네. 나오니까 뭐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을 사려고 하는데 현금이 한 6억, 네. 뭐 6억 5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네. 뭐 아무리 의사 부부여도 그쵸. 앞으로 벌 돈은 많지만 지금 당장 어디 6억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못 샀었는데 이제는 소득이 높으면 집을 뭐 살 수 있게 조금 풀어주는 거죠. 네. 네. 그 전세 끼고 이제 아파트 사잖아요. 그럴 때 제일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집을 사는 분들이 네. 대출이 어쨌든 좀 안 나오기도 했고 그동안 네, 네. 그리고 이제는 대출을 받아서 뭐 실거주를 해야 되지 뭐 실거주는 안 하는데 뭐 거기를 살려면 어쨌든 전세를 끼고 사시는 분들이 그렇죠. 대부분이란 네. 말이죠. 월세를 그러면은 끼고 사는 경우 별로 없죠. 거의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을 살 때 당연히 전세 끼고 산다. 그러면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이 전세가가 호가냐 시세냐라는 네. 거를 명확하게 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 뭐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네네. 전세가 7억 정도 한다라고 중개사들이 막 얘기를 해주면 아 그럼 나는 3억만 있으면 되는구나. 추가로 뭐 세금이랑 해서 얼마 있으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3억 딱 준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내 능력이 3억밖에 안 되면 네. 맥시멈으로 제일 비싼 걸 살려고 하는 게 맞죠, 맞죠. 대부분의 역산을 성향이죠. 해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으로 전세를 끼고 최대한 큰 거 사야지라고 하면 문제가 그 전세가 7억에 안 나가면 예를 들어 6억 5천으로 갑자기 떨어진다거나 그죠. 아니면 중개사가 7억인 줄 알았는데 왜 이상하게 안 나가네? 네.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갑자기 내가 이제 어디선가 5천만 원, 뭐 6천만 원 만들어 와야 되는데 맞아요. 잔금일은 다가오고. 이미 다 뭐 최대치를 썼는데 네. 거기서 더 이게 가져올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전세가 호가인지 시세인지는 분명히 내가 좀 조사는 하고 사셔야 되는 네. 거고 전세가가 그 동네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좀 낮아질 수 있다라는 네. 걸 분명히 좀 알고 네. 그거를 좀 여유치는 두고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런 거 팔 때 네. 초보자분들이 네. 새 낀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최고가 껴있는 거. 그런 네. 거. 네, 맞아요. 그래서 저 팔 때 새를 최고가 세팅을 하고 네. 먼저 해주고 내가 그 다음에 이제 내놓으면 네. 투자하시는 분들 사라고. 맞아요. 네, 그렇게 하는 네. 게. 그래서
맞는 얘기인 게 네네. 다주택자분들이 일부러 이제 집을 팔려고 네. 일부러 그 갭을 어떻게든 낮춰놔요. 네. 어떻게든 낮춰놓는 게 뭐 수리를 해가지고 네. 뭐 전세를 조금 더 비싸게 맞춰놓는다든지 네. 어떻게든 갭을 줄여놔야 또 팔린다라는 게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미 전세가 있는 집을 사는 거는 너무 편하잖아요. 네. 이미 투자금 딱 정해져 있는 거고 세금하면 바로 되니까.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기존에 전세가 있는 물건을 살려면 아무래도 전세가 급등했다 보니까 네네. 갭 차이가 커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주인이 사는 집을 내가 사서 잔금을 전세 맞춰서 내야지. 네. 요 플랜으로 가는 게 보통은 대부분이죠. 네, 그래야 내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근데 요렇게 할 때 삐끗하면은 네. 갑자기 몇 천만 원을 막 구해야 돼요. 그래서 막 사채 막 빌리러 막 P2P 네. 알아보러 다니고 네. 하는 분들이 맞아요.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조심하셨으면. 그 외에도 좀 주의할 점 없나요? 자금 스케줄 외에. 자금 스케줄 외에 뭐 앞으로는 이런 아니 일이 그 안 일어날 컨텐츠를 수도 해보셨잖아요. 있- 그 무주택자분들 네. 해주는 네. 그거 할 때 그런 분들이랑 하면서 좀 겪은 것들 이런 것도 없으셨어요? 그 제가 이제 뭐 부트캠프라고 이제 뭐 부트캠프. 네, 그 자체 컨텐츠를 하나 제작을 해봤는데 네. 이제 그 무주택이신 분들을 이제 실제 집 사주는 프로젝트를 네네. 했는데 그 집을 사신 분이 있어요. 네. 실제 영상에서 집을 산 분이 정말 뭐 돈을 다 연끌해서 사긴 샀거든요. 네네. 근데 무주택이신 분들일수록 아무래도 정말 좋은 집 사고 싶고 하니까 그죠. 처음에는 예를 들어 뭐 네. 6억 정도를 봐요. 네. 근데 보다 보면 또 6억 5천짜리를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좋아. 네. 그러면 또 7억짜리가 또 한 번씩 이렇게 눈앞에 어른 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럼 7억 가니까 확실하게 더 좋아요. 뭐 개발 호재도 있고 막 완전 이런. 다르죠. 그러면은 8억은 어떨까? 어. 그러면 8억 가보면 또 여긴 더 좋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연끌을 하게 되는 거죠. 다 빌리고 하는데 네. 그러다 보면 진짜 힘든 게 아까 말한 대로 자금 운용이 가장 문제고요. 네, 그리고 네. 두 번째로 이거는 이제 그분들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전세를 끼고 사지만 네. 내가 나중에 그 2년 뒤에는 이 집에 실거주 해야지라고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전세는 주지만 네네. 2년 뒤엔 들어가야지. 네네. 근데 이런 분들이 워낙 요즘에 임대차 3법 때문에 네. 싸움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은 뭐 실제 사례인데 전세를 이제 주고 그 전세 낀 집을 이제 사서 이제 내가 들어가야지라고 하는데 네. 임차인이 안 나가요. 그냥 안 나가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못 나가는 거죠. 그 네, 사이에 네.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래서 아니 내가 실거주 할 거다 주인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뭐 저는 뭐 얘기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문자 하나 보내고 차단하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뭐 그런 분들이 나쁘다가 아니라 그분들도 이제 도저히 뭐 답이 없으니까 네. 조금이라도 더 살아야 되니까 네.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문제가 이게 계약이 종료되고 그 다음에 명도 소송이 들어가면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가는데 네. 그럼 나는 그 들어가는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아, 그쵸, 그쵸. 나는 그 집에 몇 월에 들어가려고 다 계획이 있는 준비를 건데. 해놓고 이 집도 내놓고 다 했는데 네. 갑자기 말이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짐 싸가지고 뭐 보관소 보내고 레지던스 들어가고 막 월세 없고 막 하시거든요. 네. 물론 그런 걸 또 소송해서 뭐 받아낸다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자체로도 사실 엄청난 스트레스일 수 있다. 네. 그래서 뭐 팁일 수는 팁이라고 해야 될까? 가장 좋은 베스트는 사실 네. 그거죠. 주인분이 살고 계시는데 네. 주인분이 자기가 전세 살겠다. 그냥 집을 팔 테니까 나 여기 전세 2년 살게. 네, 이런 네, 네. 분들도 있거든요. 어. 그러면 자기가 집을 팔았고 자기가 전세를 사시니까 네. 가장 안전한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제3자가 이제 전세 살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은 나중에 좀 이렇게 다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거를 좀 알고는 계시는 게 좋겠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런 다툼에 좀 영향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네. 있습니다. 요거 네. 그쵸. 네. 근데 집 주인이 들어간다 그러면 사실은 네. 내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내줘야 되는 게 맞는데 네. 그 6개월 전에만 하면. 안 내준다고 해서 네. 문 따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안 내준다고 하면은 네. 계약 종료 후부터 네. 그때부터 뭐 법적인 다툼을 할 수 있는 거지. 사실 계약 기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엄연하게 없죠. 보호를 받기 때문에 네. 하루 전날까지 안 나가도 되거든요. 사실 뭐 당일날만 나가면 되니까. 네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뭔가 일정이 안 맞는 분들도 꽤 많아요. 지금. 그럼 반대로 이제 하락할 네.
종류도 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뭐 똘똘한 한 채라는 게 그동안 2017년 후반기부터 계속 이어져 왔는데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똘똘한 한 채면 다 올라가고 네. 그리고 조금 덜 똘똘하더라도 살만하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까지 대세 상승이었다. 정확하게는 풍선 효과로 전국이 이제 순회하면서 올랐다면은 네네. 앞으로는 그런 거는 조금 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상승하고 뭐 하락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다음 정부는 어떻게든 재개발 재건축에서 물량을 늘리겠다는 건데 네. 그러면 그거에 해당이 안 되는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장 애매한 게 뭐 한 10년에서 한 20년 사이에 뭐 재건축도 안 되고 뭐 리모델링도 안 되는 뭔가 네. 그냥 실거주하긴 참 좋은 뭐 그런 아파트들이 그동안은 똘똘한 한 채로 조금 뭐 자기의 어떤 능력 대비 좀 더 많이 평가를 좀 고평가를 받았다면은 네네. 이제는 그런 대세 상승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눈길이 가지 않을까.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좀 약세일 것 같아요. 그 전에 똘똘한 한 채라고 하면은 뭐 아무래도 네. 가장 좋은 건 신축이었죠. 네, 신축 대잔지들은 뭐 혼자 막 달렸었고.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아크로 리버파크 이런 거 좀 빠질 수 있겠네요. 얘는 좀 또 다른 거라서 사실 그래요? 좀 이제는 약간 좀 그 트레이드마크처럼 된 게 네네. 있으니까 물론 지금처럼 그렇게 과하게 막 1년에 몇 억씩 올라가고 이런 속도는 조금 좀 줄지 않을까. 똘똘한 한 채. 네. 왜냐면 이제 그 똘똘한의 의미가 재정이 되는 네. 것이 아닐까. 네네.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 재밌는 게 아크로 리버파크가 지금 뭐 특정해서 죄송합니다만 네. 그 동네에서는 그래도 아니요. 그분들은 특정해도 되는 게 네. 이거 안 봐요. 이렇게 사돈에 8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저는 안 봅니다.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아크로 리버파크가 네. 그 동네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신축이에요. 신축이죠. 여전히 신축급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안 나왔으니까 네. 아직 내가 1등인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전국적으로 몰린 건데 이제 재건축으로 간다고 하면은 더 신축인 애들이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어찌 그걸 됐든 풀어준다는 거죠. 뭐가 됐든 네. 그러면 이제 결국에 이제 과거의 영광으로 이제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네. 뭐 그 바로 옆에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라고 네. 옛날에 이제 뭐 2009년 뭐 이때쯤 지은 네. 아파트인데 거기가 그 당시에는 완전 신축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뭐 좋은 단지지만 네. 또 신축 아크로 리버파크한테 약간 그쵸. 그 전에 반포자이도 있었고. 반포자이도 있었고 네. 또 왕자를 이렇게 넘겨주듯이 네. 이제 계속 신축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네. 상대적으로 지금 신축에 대한 니즈는 지금보다는 좀 줄어들겠죠. 아니 그 생각해보면 반포는 쭉쭉 되는데 압구정은 왜 안 됐어요? 뭐 이거는 뭐 네. 다들 뭐 논란이 많기 때문에 네. 뭐 저도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네. 뭐 반포 쪽은 이상하게 규제를 다 피하고는 있습니다.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든 그러니까 반포는 그러니까 그것도 안 걸렸네. 삼청대장만 걸리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좀 네. 반대로 생각하면은 뭐 예를 들어 뭐 25억이 있는 분이 있어요. 네. 25억이 있으면 뭘 사야 됩니까?라고 했을 때 뭐 잠실 뭐 삼성동 뭐 이런 데들은 네. 대출도 안 나오지만 네. 전세도 못 받고 네. 무주택자만 집을 살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못 사요. 근데 반포는 대출도 뭐 안 나오지만 이제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 있으니까 같은 25억이면 반포 사는 게 낫다. 더 좋은 거 살 수 반포가 있으니까. 거품이 있구나. 거품이라는 표현까지는 제가 다른 데 다 묶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반사 이익을 얻었다. 반사 이익이 있구나. 알겠습니다. 반사 이익을 정정하겠습니다. 얻었다 예. 정도로 보이긴 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풀리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뭐 지금 네. 반사 이익은 사라지지 않을까. 근데 또 이게 또 예. 제가 원베일리 때문에 아닌가? 명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예. 게 반포가 또 재건축은 또 가장 많이 예. 추진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서초 쪽이 예. 재건축을 되게 활성화를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동네 전체가 좋아지는 효과는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사이익으로 좀 과한 건지 네. 아니면 그냥 먼저 가 있는 건지 이거는 좀 봐야겠죠. 다른 그러니까요. 지역들은 아직도 재건축하려면 멀었으니까. 그게 그런 데가 있는 거예요. 그쪽이랑 네. 거기 그 용산? 예, 용산 뭐, 쪽이랑 용산 쪽, 그런 쪽은 그게 안 걸리더라고요. 그 안 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여의도는 묶었는데. 그렇죠. 사실 목동이 걸렸는데 그러니까 반포가 걸리지 않았다는 거는 약간 좀 저도 이상하더라. 물어보고 싶기는 해요. 네. 왜 그러시는 건지. 아니 뭐 그 언론이나 뭐 이렇게 네. 그 인터넷에서 뭐 추론하는 것들은 있죠. 추론이 있어요? 추론은 뭔가요? 뭐 제 얘기는 아닙니다. 예, 저도 네, 궁금해가지고. 그쪽에 이제 예. 정재계에 이제 있는 분들이 많이 한 채씩 가지고 있는 게 또 어떻게 또
예. 우연찮게 또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라는 얘기도 도는데 윤석열 대통령 후보님도 서초에 사시기도 아크비스타 하지만 계시다고. 뭐 거기가 뭐 재건축 된다는 건 거기는, 아니지만 예. 어쨌든 거기 리모델링 할라나. 뭐 반포 쪽에 또 많이 예, 계시더라. 예, 예. 그런 것들도 영향을 준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가 여의도 가기 가까우니까. 그런 것도 있고 뭐 겸사겸사 겸사겸사. 이지 않을까요? 네. 저는 모릅니다. 예. 네. 저는 저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냥 그런 얘기가 예. 있더라. 네. 그렇습니다. 예. 뭔 얘기하고 있었죠? 그러면 이제 하락할 지역들 네. 봤을 때.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럼 반대로 이건 네. 있는 것 같아요. 그 윤석열 정부에서 250만 원을 공급한다고 네, 하는데 네. 5년간 250만 원이니까 이제 1년에 50만 원씩인데 네. 이게 수도권 쪽에 130에서 150만 정도를 공급한다고 했어요. 네. 근데 이 얘기를 하면 다들 의아해 합니다. 아니 이게 공급이 될 거냐. 네. 3기 신도시가 30만 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공공택지를 개발해서 74만 호를 만들겠다고 네. 했거든요. 수도권 안에만. 그러면 이거는 어렵지 않겠냐라고들 얘기를 하시는데 반대로 이거를 반전으로 생각해 보면 120만 호 정도는 네. 지방에 공급한다는 거예요. 250만 호 중에 120만 호는 지방 거라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지방은 어쨌든 지금보다는 공급이 좀 더 늘어날 텐데 서울보다는 어쨌든 수도권보다는 좀 공급할 지역이 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지방 쪽에서는 공급량이 좀 늘어날 거다. 물량이 좀 늘어날 네. 건데 지금도 사실 그 지자체마다는 다르지만 네. 물량이 앞으로 꽤 많이 늘어날 곳이 있어요. 특히 뭐 지금 대구 같은 곳은 뭐 미분양 난다. 다들 걱정하는 네네. 이유가 물량이 지금 많거든요. 그러니까 입주할 물량이 지금 앞으로 많이. 이 250만 호가 전국 250만 호라는 거죠? 그렇죠. 전국 250만 호 중에 수도권을 빼고 나머지가 100만에서 120만 호 정도 되니까. 네네. 그러면은 뭐 어디에 늘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급을 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도 공급이 좀 많은 지역들은 앞으로 공급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면 네. 어찌됐든 간에 좀 그 수요와 공급에서는 불리하니까 하락의 우려가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그냥 단순히 산수만 해봤을 때는 전라도 지역 네. 호남 쪽은 그래도 좀 공급량이 뭐 당장은 조금 많지는 않고 네. 뭐 강원도나 제주 이런 데들은 공급이 뭐 부족한 수준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외 지역들은 어쨌든 지금 공급이 좀 많은 편이긴 하거든요. 예정된 게. 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게 된다면은 이제 그 양극화라고 해야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올라갈 애들은 또 올라가는데 뭐 내려갈 애들은 또 내려가면서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 들쑥날쑥한 그런 네. 게 되지 않을까. 그럼 지방에서도 원래는 지방에서도 그 대장 아파트로 네. 쏠림이 되게 심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럼 지방에서도 이런 재건축 같은 게 좀 영향이 있을까요? 그렇죠. 특히 이제 뭐 5대 광역시 같은 곳들은 네네. 워낙 오래된 도시들이기 때문에 어. 충분히 지금 재건축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고 추진도 될 수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곳들은 또 이 정책의 또 수혜를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가장 낡은 게 가장 새 것으로 바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뭐 좀 인기가 있을 거라고 뭐 예상은 하는데 네네. 뭐 지금처럼 정말 모든 게 다 오르는 그런 시장은 아니지 않을까. 확실히 차별화 장세가 있겠네요. 네, 물량도 어쨌든 뭐 늘어나니까 그런 거는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뭐 그래서 무조건 수도권으로 오라는 건 아니고 네네. 그 지역에서도 좀 좋은 동네로 네. 그냥 말 그대로 그 양극화가 일어날 것이다. 재건축 할 만한 가치가 있는 동네. 재건축이든지 아니면 뭐 지금처럼 뭐 좀 살기 좋은 동네로 네네. 우선은 좀 옮겨가 놓으면은 조금은 좀 안전하겠죠. 네. 그럼 지방에서 뭐 2급지, 3급지는 좀 뭐 당장 뭐 공급이 되는 건 아니어도 네. 어쨌든 지금보다는 좀 리스크가 높아지는 것 같다. 네. 그럼 이런 거 있어요. 실거주자 입장에서 예를 네. 들면은 뭐 지방의 모 도시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도시에서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돈이 뭐 한 3억 정도밖에 없는 네. 거예요. 그 대출을 쓴다고 해도. 그러면 그 상태에서 사는 게 맞을까요? 1급지를 살 돈은 안 돼. 뭐 예를 들어서 40만 이상 넘어가는 네네네. 도시에 산다고 했을 때 네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뭐 제가 뭐 책에도 적었지만 네. 그 상위 20% 안쪽을 사라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돈이 안 되잖아요. 돈이 안 되잖아요. 돈이 안 되면 지역을 바꿔야 된다. 어. 그럼 지역을 바꾸는 건 어디냐면은 뭐 조금 더 싼 지역이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제가 여기를 투자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뭐 우연찮게도 네. 어쨌든 지금 5대 광역시 중에서는 네. 광주가 그래도 좀 평균가가 싼 편이에요. 그죠, 근데 그죠. 이쪽이 지금 전라북도, 남도, 뭐 광주 다
공급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네네. 한동안 많았다가 지금 좀 진정세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런 데만 가도 3억이면 뭐 충분히 괜찮은 집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 끼고. 만약에 내가 부산 사람인데 네. 돈이 진짜 3억밖에 없어서 네. 여기를 알아봤더니 뭐 중하위권의 물건밖에 살 수 없다. 네. 만약에 그러면은 뭐 가능하시다면 네. 조금 물량이 조금 적은 뭐 강원도라든지 뭐 이런 데 사시고 나는 여기서 뭐 월세를 살거나 이런 거를 해보는 건 나쁘지 않겠다. 실거주랑 투자를 분리하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네. 근데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집값이 그럼 떨어지는 거네. 뭐 다른 지역은 떨어지겠네 해서 아예 그냥 무주택 전략을 가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뭐 좋다고 생각은 안 해요. 무주택 전략. 그냥 무주택으로 그냥 현금 들고 있어야지. 네. 다 떨어지면 그때 사야지라고 생각하시면은 네네. 또 이게 뭐 언제 떨어질지 그 타이밍을 정말 명확하게 맞출 수 없기도 하고 네네. 바닥이 어딘지 또 맞출 수도 없기 때문에 네. 무주택을 하기보다는 내가 그냥 살 수 있는 뭔가를 사놓고 나도 뭐 조금 대비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아무래도. 지방으로 간다고 했을 때 5대 강역시 이하로는 잘 추천 안 하시는 거죠?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 초보자라면 사실.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작은 금액으로도 투자도 해보고 조금 큰 금액으로도 해봤는데 네. 결국에는 돈이 크면 투자금이 크면 훨씬 더 좋고 안전하고 편한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 말은 반대로 돈이 작으면 작을수록 리스크 있고 불안하고 뭔가 타이밍을 재야 되고 네. 들어갔다 나와야 되고 뭐 이런 리스크가 생기는데 지방소도시는 장점은 명확하죠. 돈이 네. 어쨌든 적게 든다. 그러니까 지금 2030 특히 뭐 20대 후반이신 분들 돈 3천 있는데 뭐 해야 돼요? 라고 네네. 했을 때 지방의 소도시에 아파트 신축급을 사세요 라고 하면은 나쁜 조언은 아닌데 네. 반대로 그걸 정확한 타이밍에 잘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데 네. 그게 되느냐 이건 또 그분의 능력이니까 네네. 그래서 초보자한테는 추천하기 좀 어렵지만 본인이 실력이 있거나 좀 공부를 해보겠다고 하면은 기회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임대차 3법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갑자기 이거는 사실 뭐 여쭤보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 얘기가 나오니까. 뭐 임대차 3법은 사실 지금 되게 문제가 큰 건 맞고요. 네. 그리고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된 이후로 전국이 모두 다 전세도 오르고 매매가도 올랐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명백한 게 아니었을까. 그러면 이게 2+2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전월세 상한제 5%로 딱 막은 거. 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이거를 바꾸겠다고 지금 인수위에서 얘기는 했는데 네. 또 너무 급하게 하지 않고 또 시간을 보면서 차근차근 하겠다라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정부가 됐든지 간에 집값을 올리려고 하는 정부는 없고 그거에 대한 없죠. 부담을 당연히 네. 느끼고 특히 임차인들, 무주택인 분들이 전 국민의 반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뭔가 조금 손해가 가게 하는 거는 네. 부담스러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천천히 최대한 그 부작용을 없게 하겠다 정도까지가 지금 나온 건데 뭐 바로 없애겠다라는 거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좀 민주당에서는 그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화하자. 이제는 뭐 계약갱신 청구권뿐만 아니라 뭐 네. 새로운 계약도 무조건 5%밖에 못 올리게 하자.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한 4%, 4+4 이렇게 8년짜리 이렇게 뭐 플러스 2 더 줘가지고 6년 갈 수도 있고 뭐 네, 알 수가 네. 없지만 네. 어쨌든 한쪽에서는 더 강화한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없애긴 해야 되는데 천천히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 네. 뭐 이 정도 포지션인 것 같아서 당분간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임대차 3법 이거 없어지면 큰일 나는데. 예. 저도 지금 임차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예. 네. 저도 한 4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갑자기 네. 그 집주인 들어오신다고. 아들이 갑자기 들어온다.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긴 있죠. 그러면은 이제. 근데 뭐 그럴 때는 네. 올려주시면 돼요. 어떻게요? 올려주면 되죠. 그러니까 원래 시세대로. 아니, 저 시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만약에 뭐 올려달라고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왜냐면 그 주인분들이 요즘에 또 이게 다 눈치 전략이기 때문에 네. 우선 먼저 우리 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 제가 그냥 시세대로 올려드리면 안 될까라고 하면 그럼 우리 아들이 생각을 바꿨다. 아들이 있긴 있는 거야. 아들이 있는데 8살 아니 12살 뭐 이럴 수도 그러니까 있죠.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나도 만약에 이렇게 올린다 이러면 나도 내 임차인한테 올리는 수밖에 없어.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주택을 해놓는 게 좋은 게
이게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폭탄 돌리기잖아요. 아, 그렇죠. 예, 누가 올린다 그러면 어쩔 수 없다. 나도 우리 동네에서 올려야겠다. 그렇죠. 왜냐면 내 코가 석자인데 어쩌겠어요. 이게 뭐 의자 뺏기 싸움일 수도 있고 해서 네.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가거든요. 결국에 이게 뭐 조세의 정가라든 것처럼 이게 비용의 정가를 계속 하는 건데 네. 결국에 그러면은 제일 급하고 제일 필요한 사람이 네. 부담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뭐 작더라도 조금 낡았더라도 내 집이 있는 사람하고 아예 없는 사람하고 둘 중에 누가 더 급하고 절박하냐라고 했을 땐 어쩔 수 없이 좀 무주택자한테 좀 그런 걸 전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가 결국에는 무주택자는 최종 소비자로 남는 거예요. 네, 저는 이거 항상 주거 서비스에 대해서. 부가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게 부가세랑 똑같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는 분이 그 부가세 내는 거거든요. 그쵸.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맞아. 그 최종 말단에 있는 분들이 고생을 하죠. 보통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유통체인, 주거 서비스 유통체인의 중간으로 들어와야지 네. 이거에 내가 말단에 있으면은 네.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고깃집 차리면은 고깃집에서는 내가 고기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네. 맞아요. 완전 소비자로 있으면 그게 답이 없는데. 네. 이게 무조건 꼭 하나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조건 필요하니까. 네. 내가 2억을 모았어요. 네. 2억 모으는데 예를 들어서 5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2억에 5년이요?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잘 버시네요. 그 정도면. 2억에 5년 모으면 4천만 원씩 모으는 거니까. 그쵸. 네. 네. 그럼 엄청 잘 버시는 거예요. 그쵸. 연봉 7, 8천. 저축도 잘 하시는 거예요. 저축 그냥 내가 부모님 밑에 살아가지고 해서 쭉쭉 할 수 좋아요, 있어요. 좋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직장 생활 5년 해가지고 내가 2억을 모았다. 그러면 뭐 33? 이 정도 되겠죠. 네. 27, 8부터 네. 일을 할 거니까. 네. 그 33에 2억. 이게 딱 됐을 때, 네. 삼성전자. 2억을 대기업 들어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투자할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럴 수 있잖아요. 엄청 잘했는데도 네네. 내가 삼성전자 들어가려면 네. 대학생활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쵸? 뭐 어디 외부 활동도 많이 하고. 항상 혼나기보다는 칭찬을 받아요. 네, 칭찬을 받으면서 살았어. 그렇죠. 그러고 나서 내가 딱 하려고 보니까 2억이 모자라. 음. 그러면 이거를, 그래, 우리 동네 하려면 4억이 필요해. 그럼 네. 내가 5년을 더 산다. 네네. 아니면 연봉을 올려서 뭐, 단축을 시켜서 3년 안에 2억을 더 모은다. 네. 그거죠. 네네네. 그 플랜으로 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 2억부터 투자를 하는 게 맞을지, 네네. 아니면 1억이면 어때요? 1억이면. 네네. 1억이면은, 뭐, 그럴 수 있죠. 네네네. 예, 삼성 후자. 네네. 전자 말고 후자. 예, 삼성 후자에서 해서 내가 1억을 모았다. 네네. 라고 했을 때, 내가 1억 가지고는 투자할 데가 없어. 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사실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돈을 더 모아야겠다 그죠. 생각하면서 계속 악착같이 모으는 분들이 많은데 그죠. 저는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면은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곳을 살 돈이 부족한 거잖아요. 정확하게는. 그렇죠. 왜냐면 항상 영상을 제가 올리면 댓글에도 달리는 게 네. 2억 있는데 뭐 살 수가 없어요. 집을 못 그러니까. 사요라는 분도 있어요. 근데 네. 어떤 분들은 이 6억이 있는데 살 게 없어요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바로 대댓글이 막 달려요. 네. 나한테 6억 줘라, 내가 당장 산다. 그러면 이 두 분은 다른 나라에 사냐? 아니죠. 같은 나라 한국에 사는데 네. 무슨 차이일까? 결국에 내가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곳이 내 돈보다 좀 비싼 곳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돈을 모으고 계실 때 아무래도 가고 싶은데 뭐 명확해요. 특히 집이기 때문에 네. 나는 뭐 강남 살고 싶고 나는 뭐 서울에서 뭐 30분 안에 살고 싶어 뭐 이런 게 명확하신 분들일수록 이거 사는데 돈이 얼마 들지? 4억 드네. 근데 난 2억 있네. 네. 그럼 난 앞으로 5년 더 모아야겠다. 네. 그랬더니 이 집이 2억이 더 올라 버려요. 그래가지고 2억 모아왔더니 다시 또 2억이 또 벌어져 있고 네.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면서 집 사기 너무 힘들다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최소한의 투자 금액이라는 건 있겠죠. 뭐 3천에서 5천 정도는 그래도 모아야지 부동산을 하겠지만 네. 그 이상 정도 있는 분들은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내가 살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투자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곳을 살 돈이 부족한 거잖아요. 정확하게는. 그렇죠. 왜냐면 항상 영상을 제가 올리면 댓글에도 달리는 게 네. 2억 있는데 뭐 살 수가 없어요. 집을 못 그러니까. 사요라는 분도 있어요. 근데 네.
어떤 분들은 6억이 있는데 살 게 없어요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바로 대댓글이 막 달려요. 네. 나한테 6억 줘라, 내가 당장 산다. 그러면 이 두 분은 다른 나라에 사냐? 아니죠. 같은 나라 한국에 사는데 네네. 무슨 차이일까? 결국에 내가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곳이 내 돈보다 좀 비싼 곳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돈을 모으고 계실 때 가고 싶은데 뭐 명확해요. 특히 집이기 때문에 네. 나는 뭐 강남 살고 싶고 나는 네. 뭐 서울에서 뭐 30분 안에 살고 싶어 뭐 이런 게 명확하신 분들일수록 이거 사는데 돈이 얼마 들지? 4억 드네. 근데 난 2억 있네. 네. 그럼 난 앞으로 5년 더 모아야겠다. 네. 그랬더니 이 집이 2억이 더 올라 버려요. 그래가지고 2억 모아왔더니 다시 또 2억이 또 벌어져 있고 네.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면서 집 사기 너무 힘들다고 하시잖아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은 얘기다. 근데 네. 그게 되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그 이유는 이런 거겠죠. 싼 동네, 예를 들어 뭐 서울이 아니라 뭐 좀 지방이나 네. 외곽으로 가게 되면 수익률, 아까 말한 그 퍼센트 있잖아요. 그게 너무 낮은 거 아니냐. 그리고 괜히 그런 거 샀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죠? 지방 소멸. 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네. 하다 보니까 나는 안전하게 내가 원하는 동네에 딱 사가지고 거기서 실거주하거나 이러면 좋은데 네. 괜히 이 돈을 들고 지방이나 어디 갔다가 실패하면 어떡하냐. 네, 내가 네. 5년이나 모았는데 이 두려움 때문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저는 이 두려움이 가장 문제인데 두려움이라는 거는 사실 공부를 해보고요. 그리고 과거 데이터를 찾아보면은 두려움이 깨집니다. 사실 뭐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하지만 전 어릴 때 도깨비를 되게 무서워했거든요. 어릴 때요? 6살 때, 7살 때. 그 의외네. 동네 형이 도깨비가 있다고 얘기를 네. 저한테 지속적으로 주입을 시켜가지고 놀이터에서 근데 제가 그때 조그마한 빌라 뭐 반지하 살 때였는데 그 빌라 경비실부터 저희 집까지 한 30m? 네. 근데 6살 때는 네. 엄청 멀리 느껴졌어요. 근데 그때 이제 밤에 놀이터에서 놀고 들어가면 네. 깜깜하니까 네. 그 한 30m 걸어갈 때 도깨비가 나타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경비실 앞에 앉아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찾으러 왔는데. 세상에. 근데 그거는 두려움이죠. 네. 근데 이거를 내가 공부를 해보고 과거 데이터가 쌓이니까 세상에 도깨비가 없구나 네. 라고 생각하면 이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것처럼 저는 내가 살 수 있는 돈이 지방의 아파트밖에 못 산다면 예를 들어 그 지방은 그러면 과연 수익률이 얼마였을까? 올랐을까? 내려갔을까? 올랐다면 언제 올랐을까? 네. 왜 올랐을까? 라는 거를 공부해보고 과거 데이터를 찾아보시면 네. 그 두려움이 좀 내려갈 것이다. 물론 서울 뭐 누구나 좋아하는 동네보다 리스크는 있겠죠. 네. 근데 돈이 없으면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무섭다고 기다리고 저축했을 때 내가 보고 있는 동네는 남들도 좋아하는 동네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네. 아마 내가 모으는 속도보다는 더 빨리 오를 거예요. 올라도. 네. 그러면 내가 어차피 못 갖는단 말이죠. 네.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동네가 올라가는 속도만큼 그 절대 금액은 차이가 나겠지만 네. 퍼센트는 최대한 맞춰가지고 나도 돈을 불려가면서 추가적으로 모아야지만 따라잡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후발주자면 결국에 선두보다 속도를 높여야 되잖아요. 그럼 네네. 페달을 더 돌려야 되는 거고 네. 뭔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선두가 이미 너무 빨리 갔으니까 네. 자전거 자전거 멈추고 기다려야겠다. 이거는 선두가 넘어지길 기다리는 것밖에 안 되는 네, 거죠. 네, 네. 그래가지고는 승부가 나지 않으니까 나도 최대한 따라는 가야 되죠. 그러면 한 5천만 원 이상 있으시면은 네. 분명히 기회는 잡을 수 있고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지역에서 상위권의 물건들을 사기 시작하면 네. 그러니까 뭐 주식으로 치면 우량 주고 뭐 앞으로 뭐 가치 주고 재무제표가 좋은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좀 확률이 높잖아요. 어쨌든 네, 네, 네. 그런 것들을 찾아서 투자하려고 하시면 된다. 2억 2억은 과할 정도로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억은 과할 정도로 많다. 그럼요. 2억은 너무 5천도 된다. 5천도 충분하죠, 사실. 5천으로. 네, 충분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래 왔고 네. 지금도 있죠. 특히 이제 앞으로 재건축 뭐 이런 얘기들도 네네. 계속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재건축뿐만 아니라 교통 호재들도 있어요. 근데 맨날 수도권만 얘기해서 네. 그렇지만 지방에도 보면은 지금 뭐 광역철도를 논다거나 네. 아니면 뭐 도로를 뚫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있거든요. 네. 아니면은 지방일수록 조금 더 작은 호재들도 영향을 많이 받아서 뭐 대형 쇼핑몰이 들어온다거나 뭐 네, 이런 네. 것들도 그 동네 집값에 영향을 많이 줘요. 물론 공급 수요를 잘 따져 보셔야 되긴 네, 하겠지만 네. 결국에 공부를 좀 더 하시고 좀 찾아보면 여전히 3천, 5천으로도 살 수 있는 건 있다. 다만 그걸 내가
살 수 있는 그 결단력이 생기는지는 좀 네. 다른 얘기죠. 근데 이게 이런 거잖아요. 결단력을 망설이게 되는 이유가 네. 예를 들어 5천이 있어요. 네. 5천 샀어. 그럼 나 1주택자잖아요. 네. 그 다음번에 살 때는 취득세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어차피 지금은 내가 가진 돈이 작기 때문에 네. 이걸 쪼개가지고 5천짜리를 1,000으로 쪼개서 5개를 살 게 아니고 네. 어차피 5천 들어가는 걸 하나를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마 말하는 동네들은 이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비규제 지역이니까 뭐 5천으로 살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비규제 지역은 그냥 1주택자는 보유만 2년 하면은 세금이 없거든요. 네. 취득세 말고는 세금이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면 비과세예요? 2년 보유하면 보유만 해도? 네, 2년 보유죠. 이게 원래 이랬었죠. 네. 원래 그랬다가 이제 뭐 바뀐 거죠. 이제 그 규제 지역들은 실거주 2년까지 하라고 네, 하는데 네, 네. 지금은 어쨌든 비규제 지역은 실거주 제한이 없으니까 네. 말 그대로 2년만 보유하면 되는 것이고 네, 네. 2년 뒤에 판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상승하면 내가 2년간 또 열심히 모을 거니까 그러면 이제 2억이 아니라 뭐 2억 5천, 3억 뭐 이렇게 네, 네. 돈이 생겨서 또 다음을 노려볼 수 있겠죠. 결국에 투자라는 건 리스크 감수하는 거고 뭐 샀는데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네. 반대로 떨어질 게 무서워서 안 사면 대안이 있느냐 네. 이게 없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 좋겠어요. 근데 심적으로 어려워요. 제가 이거 어디지? 그 행동 경제학 뭐 네. 이런 책에서 제가 봤는데 네네. 그런 실제로 시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테스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신사임당님한테 네. 10,000원을 딱 주고 네. 그냥 줘요. 그냥 주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네. 만약에 이기시면 네. 3만 원을 네. 그러니까 2만 원 더 드릴게요. 네. 그리고 지면 그냥 네. 10,000원을 저한테 돌려주라. 네. 이거를 수락할 거냐? 네. 이렇게 하는 거죠. 우선 10,000원은 주고 네. 지면 그냥 돌려주시는 거고 네. 이기면 2만 원 더 벌어요. 네. 그럼 이 게임을 하실 거예요? 아. 이 게임 안 하면 그냥 10,000원 버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할 것 같은데? 대부분 안 한다. 그죠? 네, 대부분 안 한다. 왜냐면 없던 돈 10,000원 생겼는데 꽁돈 10,000원 생겼는데 그래서 이게 추가적으로 2만 원을 더 벌려고 하는 것 대비 10,000원을 잃는 것이 네. 더 나한테는 고통이라는 거죠. 맞아 그런 거 사람한테는. 같아. 네. 그래서 이득보다 손해가 2배 이상 고통스럽다. 뭐 그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이걸로 것 뭐 같아. 상도 받으셨던데 네. 사람은 잃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그 심적 압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를 다 없애고 네. 자 지금부터 그 가위바위보해서 이기면 2만 원 줄게 이러면 그냥 했을 텐데. 그럼 하죠. 네. 아. 그리고 지면 뭐 손해가 없어 하면은 네. 다 해요. 네. 아마 500원을 준다고 해도 할 거야. 그러니까. 근데 10,000원을 먼저 주고 네. 지면 돌려주세요라고 하면 저는 네. 그냥 이거 받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라고 할 사람들이 훨씬 많다. 그래서 그거는 인간의 본성이고 본능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깨는 거는 결국에 학습밖에 없다는 거죠. 이 본능을 깨는 거는 이성이고 이성은 결국에 교육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 배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한번 손해볼 수도 있으니까 네. 안 해야겠다. 그 집 팔고 후회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그거죠, 사실. 네. 집을 파는 것도 그 사실 이분법적인 생각인 게 팔아서 현금을 가질까 집을 가질까 이거를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현금을 가질까 집을 가질까. 네.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제 3의 방법도 있거든요. 이걸 팔아서 다른 걸 사면 되잖아요. 네. 네, 근데 대부분 분들은 이제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우선 팔아서 현금화해서 전세를 가야지. 제가 처음 투자할 때 2010년 말 11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때 네.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네. 많은 분들이 특히 집주인 분들이 저한테 내가 전세로 그냥 살 테니까 네. 이 집을 사라. 네. 그래서 뭐 전세랑 매매가가 거의 차이가 안 나게 막 살아 주셨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되게 기분 좋아했어요. 어. 왜냐하면 나는 이제 집을 팔았고 이 손해는 다 제가 볼 거고 네. 자기는 전세를 살기 때문에 자기 돈 다 챙겨서 나가면 된다. 네. 이 생각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하게 되면은 아주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네. 나에게 필수제인 집을 팔고 네. 이제 무주택이 되는 거니까 어찌 보면 그러면 내가 팔고 나서 안 오르거나 네. 최소한 그냥 보합으로 쭉 가기만 하면 이득인데 네. 올라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잃는 거에 대한 그 걱정이 훨씬 많으시니까 네. 그래 잃지 않으면 되지라고 생각해서 이득을 보는 오르는 거는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올라버리면 이제 집이다 보니까 이 동네를 떠나야 되고 뭐 대출을 받아야 되고 하면서 네. 점점 꼬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집을 팔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팔아서 현금을 갖지 마시고 네. 뭐 집이 부동산이 너무 비싸다 이제는 떨어질 게 확실해. 그러면은 좀 다른 거, 그러니까 뭐 다른 자산, 뭐 부동산 아닌 걸 사시더라도 어딘가에 투자는 해놓으셔야지. 단순히 현금으로 그냥 그러니까.
대안을 현금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아니,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보통 이제 투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네. 그러니까 투자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기만 시작해도 좀 다른데, 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투자를 처음 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동산이랑 주식이랑 뭐 채권이랑 뭐 금이랑 이런 거 놓고 뭐가 제일 많이 오르냐. 네네. 이거를 가지고 싸우지. 네. 오른다 안 오른다 가지고 싸우지 않거든요. 네네. 왜냐면 현금은 내려가는 거고. 그렇죠. 그쵸? 현금은 뭐 거의 확실하게 현금은 100% 내려가는 거예요. 99.8% 정도? 네. 0.2%는 이제 네. IMF 전날 다 네. 받았다거나 네.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거의 뭐 손해죠. 우리가 장기로 보면 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올라가는 걸 팔아서 내려가는 걸 산다는 건 그렇죠. 그거 좀 이상한 선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은 부동산이라는 건 이제 너무 큰 거품이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빠질 것이고 네. 그러면 현금을 들고 있으면 빠져서 다시 사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정말 그 투자의 규제와 같은 생각들을 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이 그거 진짜 고점에서 어려운데. 팔아서 내려와서 그걸 다시 사면 된다. 네. 그러면 나는 현금도 생기고 대출도 안 받아도 되고 네. 뭐 오히려 이득이니까. 네. 근데 뭐 항상 뭐 똑같지만 모든 투자가 장기 우상향하는 그런 투자처에서 이 하락에 베팅하는 거는 거의 항상 90% 실패하는 확률이잖아요. 네네. 90% 이상 실패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집값은 앞으로는 몰라도 과거에 네. 계속 우상향 해왔기 네. 때문에 항상 하락에 베팅한 분들은 좀 힘들었었죠. 네. 그리고 이게 더 문제가 워낙에 고가의 집이라는 부동산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한 번 하락에 베팅한 다음에 격차가 벌어지면 연봉으로는 복구할 수 없는 수준의 상승이 오니까 네. 그것 때문에 더 힘드셨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인구도 이제 느는 것도 없고 네. 뭐 노령화 사회로 가게 되면은 집을 누가 이렇게 많이 갖겠느냐 하면서 이제 초장기적인 하락에 베팅하는 분도 있죠. 뭐 10년, 20년 초장기로 가면은 더 상승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락으로 만약에 베팅하시게 되면은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걱정인 게 뭐냐면 그러면 정말 초장기에 베팅했기 때문에 초장기적으로 하락을 계속 유지하실 거잖아요. 포지션을. 근데 거기서 상승을 몇 번 더 하면 이제는 아예 불가능한 범위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만약에 집이 하락할 것 같으면 규모를 좀 줄여서 예를 들어 지금 30평 살고 계시면 뭐 이제는 집값 떨어진다. 그러면은 18평 정도 하나 사놓고 나는 어디 가서 월세로 사시거나. 아니 그냥 저는 그게 좋은 거죠. 그냥 전세 주면 되잖아요. 뭐 전세 주면 거의 다 뽑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전세 주고 뽑은 다음 그거 가지고 작은 데 가서 살던지. 근데 요건 이제 가진 자의 마인드. 이미 집이 있으시니까 전세 준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아예 없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그런 분들이거나 집 하나만 딱 있는 분들은 그냥 집값이 떨어지면 어쨌든 속상한 게 있으니까 그럼 좀 작은 걸 사놓는 거죠. 작게 사놓으면 덜 떨어지잖아요. 어쨌든 금액 자체는. 그리고 올라도 좀 덜 오르지만 어쨌든 불안감은 좀 해소가 되니까 저는 아예 현금과 집 이렇게 이분법적으로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 좀 작은 집, 조금 싼 집, 뭐 이렇게 하나는 발을 걸쳐 놓으셔야 상승기 때 너무 속상하지 않는 일이 생긴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더 좋은 거를 사기 위해서가 아니면 집을 팔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특히 한 채는 더 그렇죠. 사실 실거주가 가능할 수 있는 한 채는 필수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판다는 거는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상당한 리스크를 안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거.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면은 대출을 뭐 조금만 쓰거나 아니면 있는 대출을 갚는 정도로 규모를 좀 낮추는 거죠. 낮춰서 하나를 가지고 있자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뭐 내가 뭐 강남에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뭐 이걸 팔면 뭐 20억이 나온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강남은 끝났고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다 줄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하락에 베팅하겠어. 라고 하면 이걸 팔아서 뭐 경기도에 어디든 뭐 내가 뭐 정 안 되면 들어가 살 수 있는 거리에 조금 싼 거 하나 사놓고 현금 뭐 한 7, 8억을 가지고 있으셔도 되는 거잖아요. 제가 느끼는 건 하락 베팅해서 먹은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영화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되게 멋을 느끼는 것 같아요. 특히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그 시대 현자들이 딱 하락을 맞춰가지고 나온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뭐 빅쇼트라든지. 그 금융위기를 내가 먼저 감지했어. 우리나라에서도 그 국가부도의 날? 그 영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돈 번 사람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걸 누가 뭐
다주택자의 날 이런 영화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누가 하겠어. 나오면은 뭐 네. 흥행은 폭망이죠. 아무도 안 보죠. 네.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집 하나 산 다음에 그거를 해서 팔기 좀 그래가지고 그거를 전세 주고 그 돈으로 합쳐가지고 하나를 더 샀어. 그래서 주택 2개였는데 그게 잠실이 됐어. 어떻게 뭐 그렇게 된 분들도 네, 있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이야기를 영화를 만들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하락을 누군가가 딱 지혜로 나 이거 분위기 보니까 이거 보니까 맞아 이제 하락이 오는 것 같아. 그래서 딱 해서 그 히어로에 대한 그게 드무니까 그게 영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이제 투자를 하고 싶은데 내가 돈이 이제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근데 내가 원하는 동네는 좀 비싸잖아요. 그러면은 걔가 떨어져 주면 내가 조금 사기 쉬워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하락론이라는 거나 하락을 바라는 거고 바라는 게 좀 더 자극적일 수도 있고 뭐 희망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근데 부동산이라는 거, 특히 집이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유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게 떨어져야지 나한테 이득이지만 반대로 유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내 거의 모든 재산이거든요. 내 거의 모든 재산이 빠진다라는 거는 상당히 두려운 일인 거잖아요. 그럼 국민의 반이 어쨌든 유주택자인데 특히 그 중에서도 1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80%가 넘어요. 그러면은 그 1주택자들은 우리나라 그 자산 구성을 보면 부동산이 80%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그게 다 전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 재산을 1주택자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거를 막 무서워서 막 던지고 막 패닉에 빠지고 막 정말 금융위기 IMF처럼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지 않는 한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패닉 빠졌을 때 갈아타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더 무섭기 때문에 사실 손해가 무섭기 때문에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고 거래가 안 되니까 그냥 뭐 이렇게 감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집값이 비싸다고 생각이 드시면 내가 봤을 땐 그냥 싼 가격 정도 그래서 그냥 하나 사놓는 거는 저는 괜찮은데 지금 뭐 무리해서까지 막 모든 걸 다 끌어서 사는 거 뭐 그거는 하지 말라. 다만 뭐 아예 안 가지고 있었는데 한 번 더 오르면 어떡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결혼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돈 가지고 하셨어요? 저는 이제 부모님한테 안 받고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아예 돈을 안 받고 한다. 아예 공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월세를 살았었죠. 그 월세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지금 집값이 워낙 비싸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집 마련을 못 한다. 그러면 뭔 결혼이냐. 이 논리로 사실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찌 보면 맞는 게 사실 이 가정을 이룬다는 거는 그러니까 차는 없더라도 집은 하나 있어야 뭐 아이를 키우든 뭘 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원시 시대 때부터 이어진 살 곳이 있어야 되는 인간의 본능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집 자체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니까 그 전 단계인 결혼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 같은 게 집이 비싼 거는 아닙니다. 아파트가 비싼 거죠. 명확하게 얘기하면은. 아파트가 엄청나게 비싼 거지. 빌라나 뭐 원룸, 뭐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아직은 그래도 뭐 소득 대비 과하게 비싼 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 때문에 결혼을 못 하는 건 아니고 아파트 때문에 결혼을 못 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이걸 또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면 결혼을 하는데 꼭 아파트가 필요한 거냐? 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아니라고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앞으로 열심히 살아서 뭔가 좀 그 미래를 도모해서 나중에 아파트로 가면 좋지만 뭐 빌라나 오피스텔에 산다고 해서 결혼을 못 하는 건 아닌 거죠. 그냥 가서 살면 되죠. 우리가 만족해서 살면 되죠. 근데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는. 그러면 이걸 뭐 2030, 뭐 지금 미혼인 분들을 탓하는 거냐? 그건 아니다. 왜냐면 사회가 그걸 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독 좀 남과 비교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뭐 일반화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좀 일반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강박?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결혼하고 나면은 이제 결혼한 친구들이 나 결혼하고 행복해. 이런 걸 좀 보여줘야 되니까. 인스타그램도 열심히 하고. 인스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인스타를 없애잖아요. 그럼 친구들이 걱정해요. 그러면서 카톡 오잖아요. 안 그러셨어요? 저 없앤 적이 없어가지고.
인스타가 만약에 없어지거나 네, 제가 비공개되거나 비공개하라고 막 하거든요. 저는 그게 있으면 이제 비교심이 너무 생기니까 그러면은 친구들이 걱정한다고 막 혹시 무슨 일 있어? 뭐 남편 뭐 회사 괜찮아?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구나.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겁니다. 예. 카톡 푸사 다 지워버리면 예. 갑자기 뭐 괜찮니? 뭐 별일 없지? 막 이런 카톡이 막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저는 이 사회가 뭐 특히 한국이 좀 뭐 그런 거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막연한 모범 답안을 정해놓고 그 길로 모두가 달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집도 아파트여야 되고 뭐 방 3개여야 되고 아이도 뭐 한둘 낳아야 되고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차는 또 그랜저. 너는 벌써 30평에 사는구나. 30평에 산다는 게 어떻게 보면 중산층의 진입을 의미를 하는 거였고 맞아요. 그런 노래가 되게 히트했었잖아요. 옛날에 그랜저 그 CF가 있었어요. 뭐냐면 친구가 잘 사자는 말에 그랜저로 대답다. 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랜저 타면 안 돼. 이제는 GV80이나 G80 정도는 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뭔가 지금 그 일반화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점점 더 그 미지의 이상향이 기준이 계속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20대나 30대가 이 아파트라는 거, 그러니까 상위 한 30-40%대의 주거 형태를 자기 능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게 맞는 걸까? 사실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게 되는 게 이상한 거일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걸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지금 워낙 비교할 수 있는 이런 그 플랫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괜히 친구들한테 걱정을 사거나 친구들이 좀 뭔가 너 왜 이렇게 해? 라고 우려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냐 사실 저도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이걸 감수할 수 있는 남녀 둘이 만나가지고 차근차근 이제 할 수 있는 걸 해 나가야 되는 건데, 안타깝게도 사실 이 결혼이라는 게 틀이 딱 정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왜냐면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직장도 결정이 돼 있을 거고, 그리고 소득도 당연히 거의 정해져 버리겠죠. 그 두 분이 만나면 당연히 소비도 어느 정도 딱 정해지게 돼요. 그러면 시작을 조금 안 좋게 하게 되면 이제부터 내가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 나가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둘 다 좀 좋은 조건인 사람들 어떻게든 만나고 싶고 그리고 어떻게든 처음부터 갖추어서 제대로 시작하고 싶고 하다 보니까 뭐 아예 그런 사람이 없다면 안 하겠다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그래도 찾다 보면 분명히 나와 같이 앞으로 지금보다는 앞으로 더 잘 되고 싶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아서 결혼을 좀 해라 라고 말하는 주의긴 합니다. 저는 주변에 다 결혼을 빨리 했어요. 저는 보면은 결혼 빨리 하시지 않았어요? 저도 30에 했으니까 빨리 했죠. 저도 30에 했거든요. 제 주변에 보면은 뭐 제 친구들도 다 결혼 빨리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친구도 잘 되더라고요. 그게 뭐 그 아내분을 뭐 잘 만나서 그럴 수도 있고 뭐 남자분을 잘 만나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가 빨리 해서가 아니고 결혼이라는 것도 사실 되게 계획적으로 잘 시기를 맞춰가지고 준비를 해야지 할 수 있는 거지 어느 순간 그냥 결혼할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직 젊은 분들은 뭐 막막하시겠죠. 당연히 집값도 비싸고 막 하니까. 근데 인생 또 모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모르니까 핵심은 나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을 같이 이해해 줄 수 있는 남녀분들을 찾아서 빨리 만나라. 우선 그게 먼저인 것 같아요. 분명히 있어요. 부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자가 되려면요? 뭐 간단한 거죠. 뭐 투자를 잘해야 되는 거고 투자금이 커야 되고 그 투자금을 수익률 높은 데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재투자를 하다 보면은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투자금을 키우는 게 핵심인 거고 그리고 수익률이 높은 거를 찾는 게 또 두 번째겠죠. 수익률. 근데 이 수익률이라는 건 사실 뭐 투자처를 찾는 거이기도 한데 투자처는 뭐 워낙 다양하고 사람마다 다 달라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든지 모르겠지만 항상 내가 최대한 플러스가 나는 거를 빨리 찾아라. 그러니까 한 해는 플러스 나고 한 해는 마이너스 나고 이런 거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크게 벌 때는 큰 플러스, 작게는 좀 작게라도 플러스, 거의 뭐 보합이면 제로 정도라도.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최대한 안 나는 투자처가 뭘까? 본인에게 맞는 게 뭐 주식일 수도 있고 코인일 수도 있고 뭐
창업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장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뭐 알 수 없지만 결국에는 내가 플러스 나는 곳을 찾고 적성에 맞춰서 거기에다가 내가 모아놓은 투자금을 최대한 많이 집어넣는 것. 네네. 이게 결국에 부자가 되는 뭐 유일한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그걸 부동산에서 찾은 거고 네. 다른 분들은 또 주식에서 찾으신 분도 있고 그런 거죠. 부동산이 네. 좋은 점은 아파트가 특히 아파트. 좋은 점이 종목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 그렇죠. 네. 아파트는 뭐 제가 저기 책에서도 언급한 게 표준화, 규격화 네. 이기 때문에 사실 난이도는 가장 낮아요. 그래서 아파트는 다 표준화가 돼 있고 규격화가 돼 있어서 시세도 제일 쉽고 뭐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나오거든요. 네. 근데 마침 또 전 국민이 제일 선호하는 주거 형태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찌 보면 투자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낮거든요. 너무 쉽잖아요. 시세가 잘 나오고 네. 그리고 다들 좋아하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먼저 공부해보는 건 맞는 네.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주식도 있고 다른 것도 다 있지만. 네. 그쵸. 주식은 네. 회사가 2,000개가 있대요. 2,000 몇백 개가 있는데 상장된 회사가 걔네가 돈 버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사장도 다 다르고. 네. 근데 아파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10집 가면 10집 다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한상형에 맞바람 쳐가지고 공기 순환 잘 되는 게 최고다. 이게 거의 정해져 있죠. 사람 사는 집이 사람 사는데 다 똑같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네, 맞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 동네를 다른 데를 가도 도시를 다른 데를 가도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얘기한 그 일반화가 너무 전국적으로 다 일어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서울의 복제판 네. 뭐 이런 거고 다 아파트도 거의 다 구조가 다 똑같고 그러니까요. 차도 거의 다 검은색 회색이고 네. 우리나라는 거의 뭐 일반화가 다 거의 규격화가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네. 수요를 예측하기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파트가 보통은 안전한 투자죠. 그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가도 그 동네도 한국처럼 바뀌어져 있대요. 그냥. 네. 네. 뭐 그거 사교육 갑자기 부인님이 하고.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어떤 미국 가는 거? 미국이요? 네. 저번에 한번 방송 끝나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데도 막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까 그 나라 가면 네. 한국처럼 돼 있다. 네, 맞아요. 어딜 가도 네. 뭐 중국에 한국 사람 있잖아요. 그럼 한국처럼 산대요. 그냥. 네. 아니 뭐 제가 LA에서 오래 네. 사신 분들 얘기를 뭐 좀 들어보면 네. 정말 영어 전혀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정도로. 전혀 안 해도 되고 그냥 가면 그냥 서울하고 똑같고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뭐 교통 네. 경찰도 네. 말을 못하면 다 한국인들 다 있고 그러니까 70만 명인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네. 한국인이 도시 하나에 70만 명이 살고 있으면 그러니까. 청주가 70만이니까 네. 그러면 뭐 사실 뭐 영어 못해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김치찌개 다 있고 뭐 된장찌개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 안에서는 그러니까 네. 다 똑같이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가 네. 사람들 또 다 좋아하고 네, 싫어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단독주택이나 뭐 이렇게 전원주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뭐 특이하신 케이스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그죠. 다들 마음에 그런 데서 살고 싶어들 합니다. 뭐 네. 개도 키우고 하지만 그래도 아파트가 좋아라는 게 우리나라 아직까진 강력해서 그게 힘드니까 사실. 네, 뭐 네. 아파트 투자를 공부해 보는 거는 네. 뭐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자들은 요즘 어떤 걸 준비하고 있나요? 뭐 현금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사실 뭐 요즘에 이 아파트만 관심 있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텐데 네. 땅이나 상가 같은 거는 훨씬 많이 올랐거든요. 특히 땅 같은 거는 요즘에 네. 뭐 강남이나 뭐 서울 전역에 정말 사서 수익률이 나오는 게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네. 다들 비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다들 부자들이 돼버렸죠. 어찌 보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부자가 많이 됐어요. 네. 근데 그분들도 결국에 다음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다음 뭔가를 더 하려고 하시고.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결국에는 뭐 아까 말한 정부가 밀어주고 네. 그리고 세금이 가장 적은 것들로 가려고 하는 것 같고 음. 우리나라가 뭐 정부 수립 이후로 1주택자한테 세금을 엄청나게 거둔 적은 없고 네네. 항상 1주택은 보호의 대상이지 1주택은 규제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네. 한 개로 간다. 근데 정부가 가는 건 결국에 낡은 걸 새 걸로 바꾸는 거니까 네. 재건축으로 한 채로 간다라고 지금 똘똘한 한 채가 바뀌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똘똘한 한 채가 신축 한 채에서 재건축 한 채로 바뀌고 있다. 그렇게 가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게 실제로 지금 뭐 반포나 뭐 압구정에 70억, 80억짜리 뭐 7, 80평짜리들이 거래가 되고 있는 것도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건물을 사려고 한번 봤더니 네. 파는 분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럼 그분은 왜 팔까? 그래서 건물이 너무 비싼 것 같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판다는 거죠. 당연하잖아요. 네. 누가 판다는 건 내가 봤을 때 너무 비싼 거니까. 그죠. 비싸니까 파는 거죠. 그럼 그걸 팔아서 새로 건물을 사는 분도 있지만 집도 하나 사고 네.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반대로. 그러면 낡은 거 사서 네. 그냥 1주택자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든 뭐 바꾸려고 하는 수요로 많이들 가시고 있는 것 같고, 교통 호재 같은 것들이 많아서 땅 쪽으로도 많이 알아보시는 것 같은데, 네. 뭐 어쨌든 지금 가격대들이 상당히 높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갈 곳 잃은 돈도 많고, 어. 그리고 뭔가 조금 불안해하는 분들은 재건축 이런 확실한 거, 재건축도 땅을 사는 거니까 네. 그런 데로 많이 가시고, 아니면 그냥 아예 대출 없이 건물 사는 분도 있고 이러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재건축. 사실 돈이 있다면은 재건축을 사는 게 가장 어찌 보면 안전한 선택이겠죠. 네. 왜냐하면 뭐 맨날 말하는 압구정 같은데, 네. 압구정 현대가 뭐 용적률이 높아서 비싸고 뭐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네. 입지 자체가 좋은 거랑, 거기가 어쨌든 서울에서 가장 뭐 좋은 위치에 땅을 어쨌든 사는 거잖아요. 네. 땅을 사서 아파트로 바꾸는 거니까 뭐 건물값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네, 네. 그러면 서울 최고 핵심 입지에 그냥 땅을 가지고 있는다라는 것보다 안전한 게 있겠느냐. 한국에서, 한국 자산들 중에서 네. 잃지 않는 투자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네. 재건축 쪽으로 좀 많이 자금 쏠림이 보이고, 실제로 그렇죠. 거래도 많이 되나요? 어때요? 거래량 자체는 사실 엄청 적죠. 네. 왜냐면은 뭐 거래가 안 되게 지금 많이들 막아놨지만, 그래도 지금 뭐 반포라든지 뭐 용산 뭐 이런 곳들은 특히 재건축의 어떤 개발 바람이 부는 곳들은 뭐 그냥 결론은 그냥 땅을 확보할 수 있는 낡은 건물이 있는 땅, 그런 데는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취득세 중과 배제 1년 하잖아요. 양도세 중과. 양도세 죄송합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한다고 하잖아요. 네. 이거 하면 똘똘한 한 채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저부터도 일단 지방 거 한번 정리하고 싶거든요. 네. 왜냐면 지금 지방 게 많이 올랐는데, 네. 그 어떻게 정리 타이밍을 못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임대차 3법으로, 임대차 3법이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했던 네. 거 이제 만기가 슬슬 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4월에 처음으로 끝났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중과가 빠져 있는 애죠. 이제 5월 11일부터 중과 배제한다고 했으니까 네네. 이제 중과가 안 되겠죠? 예, 얘는 중과가 빠져 있는 네. 애니까 얘를 팔려고 하겠죠. 예, 다들 그렇게 팔려고 할 해가지고 겁니다. 돈을 좀 뭉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네. 한번 좀 뭉치는 게, 그리고 적어도 이제 올해 이제 양도세에 대해서, 양도세는 이거 한번 내고 나면은 분리과세죠. 종소세 한번 더 얹어지고 이런 거 그런 건 아니죠. 네, 아니죠.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판 네. 거를 합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 해에 다 팔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양도세가 1년인데 2년에 걸쳐서 1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반기에 팔고 네. 상반기에 팔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원래 12월 30일에 하나 네. 팔고 1월 1일에 하나 그러니까 팔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셔서 지금 생각났는데, 네. 그러니까 집을 판 분들은 건물을 사러 가고, 네. 건물을 판 분은 또 집을 사러 가고, 그러니까 계속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비싸다고 생각하니까 팔았으니까 네. 안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 사러 가는 거고, 잃지 않는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저도 이거 해가지고 좀 서울에 저도 재건축으로 네. 그냥 싹 정리해. 나 다주택자 너무 멀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머리 쓰는 것도 하루 이틀이 그리고 중간에 뭐 분양권 잘못 사가지고 원래 분양권 그 취득세 안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거 바뀌고 나서는 분양권도 이제 집을 그거 잘못 사가지고 제가 취득세도 한번 크게 먹은 거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거를 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그만하셔야죠. 원래 가장 베스트가 한 채.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 한 채 똘똘한 거 하나 사고. 지금 이거를 싹 정리를 해가지고 나머지는 완전 땅이나 건물로. 싹 정리해서 그냥 한 채로. 이거 너무 지금 실제 사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양도세 중과 배제에 들어가면 서울의 경기도에 아파트 나온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오해다라고 생각하는 게 다 똑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아마 지방에 있는 거 애물단지 하나 정리하고 나는 어떻게든 1주택이나 아니면 최대 2주택 정도 아니면은 요번에 증여를 하는 분도 있어요. 2주택인데 부담부로 아내한테 남편한테 명의를 바꾸겠다 하는 분도 있고 자녀한테 바꿔가지고 어떻게든 쪼개가지고 종부세 이번에 정리한다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 좀 덜 똘똘한 거 네. 매각하면서 개수 자체를 줄일 것이다. 네.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갈 거냐? 그러니까 그럼 다시 또 더 좋은 거 하나로 네. 가든지 아니면 뭐 건물, 땅, 주식 네. 뭐 이런 데로 재건축으로 옮기겠죠. 간다 그러면은 딱 진짜 재건축이 가장 뭐 한양이라도 안전한 것 중에 하나죠. 사실 네. 지금은 그래도 네. 특히 이제 네. 젊은 사람한테는 네. 뭐 15년이면 안 되겠어요? 그 거기 살아보지는 않겠어요? 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떠냐면은 네. 그 부자분들 중에는 이제 이게 명의가 네. 나눠지면 사실 종부세가 어쨌든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아이들한테 한 2, 30년 안엔 되겠지 하는 네. 거를 사줘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사실 뭐 전혀 어떤 낌새도 없기 때문에 네. 가격도 뭐 이렇게 오르지도 않았고 많이. 근데 부담부로 하면은 사실 그게 뭐 5천만 원인가까지는 세금이 없다면서요. 네. 그리고 뭐 한 2, 3억도 10% 정도만 세금 내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뭐한 2억 정도까지 줘봐야 뭐 네. 세금으로 실질 세금은 뭐 네. 한 4, 5% 정도밖에 네. 안 되기 때문에 뭐 어린 아이한테 한 네. 2억 주고 그걸 가지고 뭐 세금 낼 거 다 끼고, 내고. 아니, 세금 내고 네. 다 내고 그냥 집을 뭐 사고. 네. 근데 이제 재개발 같은 거 네. 언젠간 되겠지 않은 거. 어떤 분은 도로도 사줘요. 경매로 도로를 사. 도로를 도로 그 사놓고. 도로는 그게 그 평이 커야지 그게 그렇죠. 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뭐 가끔 경매 나오는 게 네, 있어요. 네, 네. 그러면 그런 거 사가지고 그냥 줘놓고 그리고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포함되겠지 뭐 하면서 뭐 있는 분들도 있고 뭐 별의별 생각들을 하시죠. 근데 결국에 네. 어쨌든 부동산에서의 끝은 사실 땅이고 땅이야말로 가장 어찌 보면 안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돈을 번 분들은 좀 지키려고 하는 거고, 그럼 지키려는 거는 결국에 땅 쪽으로 많이 가는 게 그러니까 아닌가. 이게 뭐 대체 불가고 뭐고 나발이고 해도 땅은 진짜 대체 불가. 지구는 대체 불가잖아요. 땅이 NFT죠. 예. 네, 맞죠. 지구 자체는 지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화성 개발하기 전까지는 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아니면 영토가 늘어나려면 러시아처럼 전쟁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태이기 이제는 때문에 국내 영토가 늘어나는 방법이 없잖아요. 네, 뭐 간척을 매립해서 하던지. 뭐 송도처럼 만드는 건데 네. 뭐 그런 것도 이제는 쉽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요. 이제 땅으로 가서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즘 그런 거 증여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좀 계획을 짜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보험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이제 보험 상품을 팔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거 찍으셨잖아요. 절대로 보험 들지 마라. 네네. 근데 보험회사에서 네. 그런 부자들을 타겟으로 하는 증여. 그게 있어요. 네. 그 증여를 설계를 해주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고마우면은 하나 종신 들던지 뭐. 근데 그것도 뭐 잘 알아보셔야 되는 게 네. 사업비를 꽤 많이 떼는 게 또 네. 있어가지고 증여세나 사업비나 비슷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거 한번 설계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하나 거. 드셨나요? 아직 종신까지? 안 됐어요. 알아보고 잘 알아보고. 예, 사야 그래가지고 됩니다. 그런 네. 것들이 굉장히 지금 상속 설계 이런 게 그럼요. 네. 네, 우리나라 상속이 되게 네. 뭐 앞으로 더 사회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은데 네. 뭐 상속세율이 뭐 엄청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 걱정하는 분들도 사실 많은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지금 40대 되셨잖아요. 네. 30대 때 이런 거 딱 준비했으면 좋았을 걸. 예. 저는 30대 때는 아니면 뭐 지금까지 인생 통틀어 봤을 사실 때 치열하게 살아가지고 네. 30대나 뭐 20대는 네. 사실 후회 없다. 어. 후회 없이 살았다. 네. 뭐 근데 요즘에 그 생각을 해요. 뭐 나이대도 아마 아이도 나이대가 뭐 크게 차이 안 네. 나는데 투자를 좀 더 빨리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투자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저는 뭐가 됐든지. 네네네. 왜 그러냐면은 이 투자라는 것도 결국에 경험치가 쌓여야 되는 거고. 네. 제가 지금 부동산 투자한 지는 한 12년 정도 됐고 이제 주식 투자한 거 합치면은 어쨌든 투자라는 개념을 시작한 건 한 20년 정도 됐는데 네. 하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네.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가 또 많이 또 다르고 내가 생각을 잘못했던 것도 있구나 하면서 수정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를 내가 더 빨리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더 빨리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10살 때부터 주식 투자해서 뭐 이미 네네. 뭐 청소년 때 뭐 10몇억 부자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꼭 뭐 주식을 떠나서 네. 그냥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을 좀 해왔다면 그러니까 네. 최소한 직접 투자는 아니더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개념을 좀 잡고 있었다면 네. 경험치가 훨씬 많았을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애한테 뭐 주식도 지금 사주고 네. 점점 이제 하나씩 개념을 잡아가고 있는데 네. 내가 못했던 것만큼 우리 애는 좀 더 빨리 시켜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네. 한 10년만 더 빨리 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들 정말 많이 해요. 그러면 네. 반대로 지금 이제 막 20대 초반이신 분들은
막막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부터 안 하면 경험치가 안 쌓이거든요, 이거는. 이게 그거 아시죠? 뭐 한 게임 같은 데 가면 고스톱 하는 거 있잖아요. 뭐 포커 하면은 막 뭐 몇천억, 1조도 걸잖아요. 그죠. 근데 막 걸잖아요. 걸고 잃으면은 그냥 뭐 접고 며칠 있다가 다시 들어오면 다시 판돈 주고 하잖아요. 그죠. 아무런 경험치가 안 생기잖아요. 근데 진짜로 내 돈 걸고 잃기 시작하면은 막 공부하잖아요. 전 당구 옛날에 진짜 좋아했는데 당구에 재능이 없어가지고 잘 치진 못하지만 당구는 항상 내기니까 돈을 잃기 시작하면은 막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 어떻게 해야 잘 치는지 막 책도 찾아보고 막 했거든요. 그것처럼 작더라도 내 돈을 걸어서 그게 잃던지 어떤지 하는 그 경험들을 어릴 때부터 쌓으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구력이죠, 결국에. 저는 애한테 장사시키는 거 있어요. 아, 그래요? 저 애가 저희 집에 커피 머신이 있거든요. 그거 캡슐 커피. 그거 장사를 해요, 저희한테. 호야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나한테 팔아라. 그러면 호야가 그거 가져와요. 그거 아예 딱 만들어가지고 얼음까지. 그래서 딱 하나 오늘 좋다. 딱 먹거든요. 너무 좋다. 그거.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얘가 번 돈에서 그 캡슐을 사게 해요. 그럼 너 이거 커피 가격 너가 제대로 정한 거야? 이거 봐, 너 이거 캡슐 다시 사와야 되는데 이거 캡슐 값은 손해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너무 좋네.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얘가 이걸 좋아하더라고요. 그거 하는 거를 재밌어하고. 그래가지고 카페놀이라고 시켜놓고 심부름 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용돈을 주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상업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죠. 맞아요. 저도 주식 사주면서 지금 뭐 사고 싶어 하는 건 무조건 사주거든요. 그리고 사고 나서 떨어지는 것도 그냥 보게 하고 왜 떨어지는지. 그래서 지금 디즈니랑 넷플릭스 사가지고 고생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세뱃돈 받은 거 이런 것들로 자기 돈을 투자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쌓게 하는 거는 저는 무조건 좋다. 저는 후회하는 거 있어요. 어떤 거 있어요? 지방에 되게 제가 한 열 몇 개 정도 샀었거든요. 네네네. 그거를 서울에다가 그 돈을 넣었었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겠다. 그럼 제가 맨날 말하지만 그랬다면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부자가 됐다면 아마 작은 부자로 만족했을 것이다. 아마 이런 거 유튜브도 안 하고 아마 그런 것도 안 하셨겠죠. 뭐 이렇게 그 장사나 이런 것도 안 하셨겠죠. 안 했겠죠. 근데 이게 그거를 이제 제가 2020년까지 물려 있었어요. 제가. 근데 그게 10년짜리 이런 거 하셨구나. 임대사업자라서 물려 있는 게 아니라 가격이 안 올라서. 네네네. 근데 그 임대차 3법 덕분에. 그러면은 뭐. 그렇게 됐는데. 근데 그래도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만약 그거를 그때는 제가 뭐 한 채에 4천 뭐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10채라 그래도 4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뭐. 이거를 4천을 가지고 제가 그때 마포에 태형 아파트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살 수 있었어요. 다 샀죠. 그때 4천 정도면은 뭐 노원 지금 재건축 10억 가는 것들 다 샀죠. 2억도 안 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10개를 여기를 서울을 샀으면 근데 그런 얘기는 사실 제가 84년 뭐 이때부터 삼성동에 살았기 때문에 제 앞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삼성동 피해 가시는 걸 제가 다 봤기 때문에 이리저리 피하시는 걸 보면서 이거는 정말 후회가 많이 되죠. 특히 IMF도 막 겪고 하면서 막 엄청난 기회들이 많았는데 항상 어떻게 좀 잘 피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것도 또 길게 보면 또 그 강남 1970 영화 그것처럼 못 봤어요, 저는. 그 옛날 강남 그 70년대 이제 강남 개발할 때처럼 뭐 땅 사서 돈 번 분들도 많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것 같아요. 과거를 뒤돌아보면 후회가 많이 남죠. 어떻게 사람이 베스트만 했겠어요. 근데 여기까지 온 것도 괜찮다. 그러면 이걸 발판으로 앞으로 10년은 더 좋은 선택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뭐 그렇게 살아야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고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1주택만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진짜 이 세상 대한민국에서 가장 베스트한 내 금액에서 그 선택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니까 선택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1주택을 하시고 2주택을 가는 거는 진짜 무슨 뭐 큰일 나는 줄 아는 분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왜냐면 그러면 이제 뭐 각종 공제 같은 걸 못 받거든요. 그리고 세금이 어쨌든 부과가 돼요. 1주택은 지금 12억까지도 세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넘어가도 12억만큼 또 공제해주고 나면 실제로 세금 내는 게 별로 없는데
괜히 쪼개가지고 뭐 2개 사고 해서 머리만 복잡하고 임차인 맞추고 수리하면서 뭐 돈 못 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큰 부자가 되고 조금 뭔가 남들보다 빨라지려면 그래도 다주택을 하는 게 맞긴 맞죠. 그래서 그나마 그걸 하셨으니까 또 뭐 만족은 안 되시더라도 그게 또 시드머니가 돼서. 지금의 지식으로 그때로 돌아가면 진짜 좋을 텐데. 그런 얘기는 뭐, 타임머신 뭐 개발하시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경험으로 배워야겠다, 이거보다, 저는 배우는 게 낫다는 거를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배우는 건 당연히 중요하죠. 배우는 게 필요한 거예요, 배우는 건 중요한데, 그래도 경험도 하면서 배워야 되는 게 또, 단순히 그냥 교과서만 판다고 해서 투자가 되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배우고 나서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식이 있는 만큼 경험이 그대로 다 내 영양가로 올라오는데 그렇죠. 그냥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 나중에 배우면서 내가 헛짓거리 했구나. 저 이거 명확하게 비유를 하나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영어 공부한답시고 해리포터 원서를 사가지고 하나씩 사전 잡고 이렇게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영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억지로 본 거잖아요. 내용을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제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저는 더 심한 거 있어요. 옛날에 뭐였냐면 저 영어 공부도 하고 싶고 그 영타도 늘리고 싶고 그다음에 그때 뭐였냐면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 그런 거 나오고 뭐 리딩으로 리드하라 이런 거 되게 히트했었잖아요. 맞아. 그래서 인문학 이런 거 하려고 제가 플라톤이라는 책이 플라톤이 쓴 책이 있어요. 그거를 영타로 치면서 읽는 거를 연습을 했거든요. 완전 시간 낭비. 그렇죠. 미친 짓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전 잡고 하나하나 지금 해석하면서 보는 거는 어찌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투자부터 하는 거잖아요. 의미가 없어. 그게 아니고 영어 공부, 그러니까 기본적인 읽을 수 있는 그 기초 수준은 되고 그 다음에 책을 봐야 감동과 이 눈물이 나는 거지. 재미도 있고 사전 뒤져가면서 보니까 뭔 내용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 기초는 배워놓고 그 수단은 배워놓고 그 다음에 활용을 하는 거는 경험으로. 저는 그게 제일 후회가 되더라고요. 저는 행동주의였거든요. 옛날부터. 일단은 무조건 하면 한다.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된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선배가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에 가면 그걸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배우는 거를 그러니까 배우는 건 맞아요. 기본은 배우고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영어를 쓸 줄 안다고 해서 해리포터 소설을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또 다음 영역이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배움을 시작할 때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 이런 빌드업이었어요? 바로 이게 있습니다. 이번에 나왔습니다. 저 이거 해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그죠? 운명을 바꾸는 부동산 투자서 실전평가 기초편 나왔습니다. 또 신사임당님이 또 추천사까지 써주셔가지고. 제가 추천사 썼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갈 줄은 몰랐어요. 진짜요? 이렇게까지 빌드업을 해주시더니.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시작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다. 내가 돈이 뭐 1,000만 원 있는데 5,000만 원 있는데 3,000만 원 있는데 근데 이거는 뭐냐면 16,800원이거든요. 이건 있으니까 한번 사서 보시면 실전평가 기초편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또 너나이님도 썼습니다. 너나이님도 쓰셨죠. 너나이님이 또 여기에 띠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나이님이 한 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혹시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라고 체념하고 있지 않은가? 스스로 힘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꾼 한 사람이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을 위해 안내서를 펴냈다. 부익남이라는 훌륭한 안내자와 함께라면 분명 당신의 인생은 변할 것이다. 이렇게 써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수업 기초편과 실전편 여러분들 보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래 뭐. 재밌게. 근데 왜 본인 추천사는 안 읽으시고? 저요? 길을 잃은 부동산 초보자에게 투자를 기본부터 제대로 읽어주는 책. 실전 경험과 해박한 투자 지식을 모두 갖춘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지금껏 쌓은 투자 노하우를 아낌없이 풀어놓았다. 이제 당신도 인플레이션을 넘어 부의 가속도를 붙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처음에 뭐 해야 되나요?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맞아요. 예, 네. 처음에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이거 되게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답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지 않나. 네. 그리고 사실 부익남 채널 많이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도 같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은.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이 책 지금 썼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 이게 네. 신사임당님 덕분이다. 아유,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그래서 덕분에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이 다 좋아해 주시고 해서 잘 됐는데 네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유튜브 6년 하면서 항상 들었던 질문들이에요. 네.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좀 적어가지고 나름대로는 좀 뭐라고 해야죠? 교보제 같이 쓰려고 한다 네. 생각하고 만들었으니까 네네. 보고 싶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